뭐 수요일, 금요일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쨌든 경특고는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경특고는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경특중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이 보실 거는 리포트 자료를 좀 보실 건데 굉장히 잘 적어놨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한번 같이 보시고 얘기하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특고 수업은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 아시죠? 것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나 디테일한 숫자들 보는 걸로 넘어가고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페이지 먼저 볼까, 인규야? 넘겨줘. 쭉쭉쭉쭉 넘기고. 예, 여기서부터 보면 일단 되게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 다 드리니까 꼭 각자 한 번씩 보시고요. 느리고 거칠고 불확실한 회복이다라는 게 제일 공감되는 내용이어서 2021년 세계 경제는 2020년보다 나아질 것이 분명하다라고만 리포트를 읽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2008년도에 전 세계 경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간 상황에서 2009년이 어땠고, 그 다음 2010년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2013년도쯤에 유럽 리스크 발생했을 때 2013년도 경제 성장률 어땠고, 2014년, 15년 어땠는지, 이런 게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걸 단순히 그냥, 글이니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얘기한 것처럼 2009년에도요, 2008년도에 GDP 성장률 마이너스 찍고 나서 완전히 V자로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10년, 11, 12가 어땠냐면 그냥 다시 낮아져요. 성장률이.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세계 경제는 당연히 2020년보다 나아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2020년 세계 GDP와 교역 성장률이 마이너스 4.3이랑 마이너스 9.5로 거의 역사상 최근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그러니 당연히 반등한다. 코로나19 백신 상용화가 빠르게 성공을 거둘 경우 경기 회복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세계 경제 회복은 예상보다 느리고 기대보다 거칠고 불확실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왜 그러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백신이 나와서 보급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거의 대부분 올해 말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가 어떠냐면 올해 말쯤에는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70% 이상 접종이 돼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데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미국에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지금 뭐 다 도로도 셧다운되고 뭐 전력 공급도 부족해지고 뭐 미국 전체 면적의 70%가 지금 한파와 폭설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처럼 뭐 이런 일들이 또 뭐 여름에 됐더니 뭐 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우린 지금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얘기는 띄고 밑에 보면 팬데믹이 아닌 상황에서 통상적인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 양상을 보였다. 무슨 얘기야? 거의 대부분의 소비가 미국의 글로벌 소비, 그 다음에 중국의 소비, 이것도 이제 경특 고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 소비의 절반은 누가 한다고요? 전 세계 소비의 절반 정도를? 미국이 한다니까요. 미국 혼자서. 그래서 중국이 많이 G2로 부상했다는 얘기는 GDP 생산 측면이지 결국은 글로벌 소비를 이끄는 확실한 모멘텀은 중국, 독일, 뭐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권을 합친 규모보다도 미국이 더 크다.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몇 %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제가 잠깐 보여줬던 도표들에 나온 숫자들 같은 경우는 꼭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중국이 다 해 한 15%? 그죠? 20%가 안 된다, 어쨌든. 전 세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걸 점점 올리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음. 그래서, 어, 상저하고 패턴을 보이는 이유가 연말에, 미국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세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집중되면서 상저하고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경기의 패턴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 가는데 2020에서 21년 겨울 상황을 봤더니 좋지 않았다는 거죠. 10월에서 12월 미국 소매 판매는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소비 시즌이 겨울에 재고가 남으면은 다음에 생산은 예상보다 줄이게 된다. 부진한 연말 소비로 2021년 상반기 미국 경제는 추가적인 조정 압력에 놓여져 있다. 1, 2월 중국 소비는 온라인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겠지만 미국의 약세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2021년 상반기 미국과 유럽의 팬데믹 상황이 중요하다. 그죠? 이동 제한과 경제 봉쇄 조치가 지속되고 고용이 다시 감소하게 되면
2021년 상반기 느린 경기 회복이 아닌 2차 경기 침체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이유에 대해서 막 그때 네 가지 막 달달달달 외우듯이 누르면 나와야 된다는 듯이 공부했지만 실제 연준이 요새 유가도 올라가고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물가 상승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 아무리 올라도 구조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거나 한다면 오히려 2차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연준이 그런 지금 시장의 자산 가격의 급등, 그리고 뭐 비트코인의 부각,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린다든지 아니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섣불리 발표했다가는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지금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날뛰고 주식시장도 날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약점을 잡은 거죠, 지금. 어쨌든 그렇다.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금리 상승의 위험이 있지만 미국의 바이드노믹스, 그리고 유럽을 위한 회복과 그린딜,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한국의 한국판 뉴딜 등이 대표적인 재정 정책 패키지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GDP의 3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 중에서 정부가 나서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돈을 퍼붓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걱정되는 건 뭐냐? 밑에 쯤에 보시면 결국에는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대부분 정부, 기업 및 가계의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었다라는 거죠. 정부의 재정 수입, 기업의 매출과 이윤, 가계의 소득이 감소한 반면 재정 및 가계 지출, 기업의 비용은 유지 또는 증가하였다. 이는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증가, 유동성 및 자본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다? 이러한 사실들을 각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꼬리를 물고 나타나면 부채 위험은 감당할 수 없게 될 텐데 결국 그렇게 되면 또 FRB나 ECB 각국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다시 요구될 것이다. 그죠? 2020년 3월 FRB는 긴급 회의를 통해 제로금리 QE 모드로 빠르게 복귀했고 ECB와 BOJ도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NIRP 마이너스 정책 금리와 YCC를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깊게 아실 필요 없죠. 전혀 아실 필요 없죠. 이런 거는 저희가 나눠드리는 리포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보시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알게 돼 있어요. 이거를 굳이 인위적으로 지금 당장 이게 뭐지? 막 공부하려는 뭐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어찌됐든. 그래서 밑에 보면 요거는 중요해요. 2020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FRB 의장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과 자연이자율 하락, 구조적 실업, 필립스 곡선 및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중장기적 현상과 팬데믹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압력에 직면해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 전환을 시도하는 첫 번째 수단으로 AIT를 도입했다.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AIT가 뭐냐면 약자죠. Average Inflation Targeting.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 이게 왜 나왔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기존에 2018년 19년도에 한번 금리 정상화 테이퍼링 하면서 금리 정상화 시도했다가 시장이 폭락한 경험을 맞았잖아요. 사실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그때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그죠? 제롬 파월은 아마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기록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시장이 무너지는 것,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걸 우려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또 뒤로 밀었죠. 못했죠, 사실은. 그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오니까 이제 뭐 미국조차도 마이너스 금리를 논해야 되냐 아니냐의 국면까지 가게 된 거죠. 그때 사실은 그냥 금리 인상하고 주식시장에 타격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쫄았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뒤로 후퇴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AIT를 도입했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가 뭐냐? 그러니까 최근에도 유가가 오르고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가 일시적으로 2%, 자기네가 말한 2%를 터치하더라도 바로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균 2%가 될 때까지 계속 그냥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AIT입니다. 이해되세요?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지금도 2% 찍을까 봐 지금 시장이 막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벌써 찍기도 했지만. 그래서 금리 인상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번 찍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테이퍼링을 하거나 뭐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으로 2%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로 통화 긴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냥 맘 놓고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맘 놓고 그냥 달러를 갖다가 지금 그냥 불태우고 있는 거죠. 절대로 2% 단번에 도달했다고 금리 인상하거나 테이퍼링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AIT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내려봐. 그래서 뭐 결국은 디지털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는 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데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K자형 회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양극화된 회복과 침체 양상을 비유한 것이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양극화 현상은 계속된다니까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이 아니고요. 디지털의 속성인데 그때 말씀드린 디지털은 빵 또는 일.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다 빵인 거고요. 갖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모든 걸 갖게 되는 제로 or all이죠. 그죠? 제로 or all인 거죠. 발음이 안 좋아서. 아예 없거나 완전 부자가 되거나 다 갖게 되거나 뭐 그런 형태의 K자형 양극화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근데 오프라인 경제의 심각한 위기야 온라인 비즈니스의 급속한 부상으로 특별히 유명세를 얻었지만 K자형 양극화는 뭐래요? 수십 년째 걸쳐진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일로 보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고용 없는 성장과 임금 정책, 미국의 팽과 중국의 BAT가 창업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거고 최근 들어서 이게 가속화된 것 뿐이지 이게 뭐 1, 2년 있고 말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도표가 지난 20년간 임금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도표를 계속해서 보여드린 거고 노동의 가치가 생산의 3요소에서 노동의 가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는 이제 더 어렵게 됐다. 그러니 당연히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겠죠. 어찌됐든 그러면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2021년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중요한 해인데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원래 파리협정이 채택되는 시기였는데 파리협정이라는 게 뭐냐. 지구의 평균기온 산업화 이전 2도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는 영구적 대응 체제인데 여기에서 누가 탈퇴했죠?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 대선 되자마자 바로 탈퇴해버렸었는데 다시 바이든은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건 왜 가입한다고요? 경투 중에서 들었잖아요. 그렇죠. 역시 이런 분이 이제 아주 수업 태도가 딱 좋다는 게 보이는 게 벌써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게 대의 명분상으로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까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화의 선진국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면서 전 세계의 디플레이션을 수출해서 그동안 물가 오르지 않았는데, 중국 자기네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선진국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내부적인 문제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중국을 어떻게든 미국 같은 경우 또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든 컨트롤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념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컨트롤 해야겠죠. 그러니 이제는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처럼 직설적이고 독단적으로 까는 게 아니라 관세라는 걸 부과해서 까는 게 아니라 어떻게 깐다고요? 돌려까기를 하는 거죠. 환경이라는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이라는 또는 인권이라는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ESG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환경, 인권, 가버넌스, 뭐 소셜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저작권을 강화하겠다, 환경을 보호하는 산업을 육성해라,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말로는 명분이지 실질적으로 ESG에 가장 유리한 국가나 국가 그 개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네들 유리한 마당으로 게임의 법칙을 또 바꾸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ESG에 대한 투자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따라가겠죠, 그러니. 근데 여기서 이 리포트를 딱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전반적인 톤은 암울한데?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딱 적어놨냐면 저랑 항상 똑같죠. 항상 이런 전에 없던 위기는 전에 없던 기회가 되는데 무슨 기회가 되냐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도 막
전기차, 수소차, 뭐 기타 뭐 국내에도 막 쿠팡 관련주들 막 난리 나고 뭐 이런 거 보면 결국에는 지금 미래, 그러니까 ARK가 난리 나는 것도 미래 혁신에 대한 또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돈이 그쪽으로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기 기업도 나오고요. 꿈을 포장해서 드립치는 회사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성공하는 회사는 한 개 또는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의 염원이 실질적으로 세상에 발현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자본이 몰리는 겁니다. 자본이 몰리는 거. 자본이 몰리는 걸 뭐라고 하냐? 버블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버블이 없으면 인터넷 혁명도 나오지 않았고 디지털 혁명도 진행되지 않았고 에너지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잘 알고 있던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이유 역시도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촉매가 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과연 어떤 버블이 일어나서, 그죠? 어떤 버블을 만들어내고 터진 다음에 실질적인 세상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도 그 버블이 몽글몽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고 구분응선을 넘었을 수도 있고 그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돈들을 이렇게 풀어낸 이유는 뭐다? 우리 그때 했던 것처럼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 고도가 뭔지는 소설 속에도 안 나오지만 실제 삶에도 없지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혁신이 또 나타나기를. 근데 그게 좀 더 친환경적이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 그런 기업들. 누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돈들이 꿈을 찾아서 몰려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엔 금리에 대한 위험도 있고 뭐 실물 경제가 취약하고 K자형 회복으로 인해서 양극화도 심해지겠지만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건 뭐야? 그 돈을 갖고자 하는 자본가적 정신들이 활성화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또 이걸 안 좋게 보는 시각으로 보자면 한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걸 창업을 해서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냐?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냐? 아니다. 지금 오히려 기업가 정신이 더 후퇴되고 있다. 아무도 창업하려고 하지 않고 그 돈들을 가져가려는 것보다는 다 투기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투기에 다 올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정상화 과정을 거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말씀드린 것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지금 위험자산 시장과도 당연히 발도 담그고 있어야겠지만 적당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내가 비트코인이든 디지털 화폐든 주식이든 뭐 현금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적당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변화가 어떤 곳에서 가속화될지 또는 지난번과 같은 제2차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올인 해놓고 올라가고 돈 벌고 이것만 생각하는 시기는 아니다 지금은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요 리포트도 좀 괜찮아서 가져왔는데 신흥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MSCI 신흥국 지수가 오히려 선진국 지수보다 회복을 더 많이 했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 달러 약세였다. 달러가 약세되면서 신흥국 증시로 자금 유입이 크게 확대됐었는데 다음 페이지. 최근 들어서 달러 약세 이유가 뭐였냐? 왜 그러면 달러가 약세돼서 신흥국 증시로 돈이 넘어왔냐? 미국의 쌍둥이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다른 통화로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들이 일어났다. 4번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유동성 확대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달러 약세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장했던 거죠. 앞으로 달러는 약세에 간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반기를 든 이유가 뭐냐? 저렇게 풀린 돈들이 신흥국으로 가서 신흥국 투자나 신흥국의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흥국의 고용과 투자를 유지시키는데 이용이 된다라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시대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 2007년, 2008년과 다른 이유, 2009년, 2010년 금융위기 때와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요? 과거와 다르게? 신흥국의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그냥 신흥국 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그러니까 특정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쵸? 제조업 기반의 원자재 수출
또는 원자재 수출 가공 반작업, 그죠? 그리고 완성품 제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각광을 받고 지금 달러를 저렇게 많이 풀었으니 그 돈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런 비즈니스에 투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막 원자재 파는 거 또는 새로운 도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굴삭기, 그 다음에 건설, 뭐 이런 쪽으로 돈이 막 흘러가고 석유 시추하고 탐사하고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고 생각되세요? 네,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서비스의 상품함이 플랫폼으로 흘러가니 그 풀린 돈들이 그대로 신흥국에 가서 잠깐 먹을 게 없나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미국으로. 우리 지난번 경투 중 뉴스에서 본 것처럼 어, 에너지 순수출국인 중동, 특히 사우디가 에너지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 뭐에 투자한다고요? 뭐에 투자한다라고 나왔었죠. 우리 경투 중에서 했잖아요.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수소에 투자, 수소. 수소 산업에 투자한다고요. 그리고 수소 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우주도 있어요. 수소에 투자하는데 수소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 수소는 물을 기반으로 하지 뭔가를 탐사하거나 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선진국이 가지고 있다니까. 수소는 수소를 전기분해해서 전해 수소로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전력화하느냐의 문제. 이런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중동에 가지고 있는 중동에 묻혀 있는 원자재들을 어떻게 파낼까라는 거에서 돈이 됐으니 돈들이 글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제는 미국의 돈 푼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지만 돈을 풀어 제낀 속도는 빨랐지만 그 돈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고 있다? 미국 내로 돌아오고 있다. 왜? 판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논리가 빈약하다. 다음. 그래서 연초 이후 오히려 달러는 강세 전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켰죠. 보이시죠? 달러 지수가 하락하더니 다시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당황하고 있죠. 왜 달러가 강세가 가지? 막 이러면서 바보들, 단기적 돈 푼 거에만 집중하고 숫자에만 집착하던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죠. 갑자기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롱텀하게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달러를 맞출 수가 없다. 다음. 근데 여기서 좋은 내용은 뒤에 나와요. 장기 사이클상 미국 경기 모멘텀이 비미국보다 강할 때 달러도 강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너무 쉬운 얘기를 어렵게 적어놨는데 그냥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미국의 모멘텀이 강한 거고 미국의 모멘텀이 강하면 미국 달러는 강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는 선진국 경기가 아니라 신흥국 경기가 좋았다니까. 모멘텀이 뭐냐고요? 원동력 이런 거죠. 원동력. 달러의 원동력이 강해졌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좋으면 결국 미국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할 때 그 경기는 뭘 얘기하냐? 미국 기업이 튼튼하면 미국 경기가 강하다고 얘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어, 그래서 미국의 코로나 백신 보급이 원만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회복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서비스업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왜? 선진국은 상품 베이스의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대부분 뭐다? 산업 자체가 서비스업 기반이다. 근데 그것도 IT화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음. 그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 패드에 시리가 왜 음성 인식을 했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 금리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는 이미 크게 호황을 누리겠다. 여기에서 보세요. 요 숫자들은 이제 한번 보면 머릿속에 꼭 기억해둬야 되는 도표가 이런 거예요. 미국은 서비스업 전체에서 서비스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만 선진국이니까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GDP에서 무려 몇 퍼센트나 된다고요? 19.1%. 이제 오늘 봐놨으니까 이제 다음에 물어보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미국 서비스업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분야가 뭐다? 부동산이다. 19.1%가 무려 부동산에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되게 중요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서비스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두 번째, 집을 사면 새로운 소비나
리노베이션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물 상품 경제에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요 도표를 보면 금융 부동산 섹터에서 서비스업 GDP에서 19.1%나 차지한다는 걸 보면 우리가 그때 같이 공부했던 진로우 그리고 레드핀 이런 회사들이 그죠? 맞아요.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 모바일화 해가지고 디지털 데이터화 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직방이나 다방이 또는 호갱노노 같은 업체들이 실질적인 동네 로컬의 부동산들의 시장을 점차 장악하는 것처럼 지금 당연히 자격증으로 막아 놓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이 시장도 서비스 IT화 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동산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 그죠? 직방이나 호갱노노에서 시세를 검색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알아보고 하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미국에서 진로우나 레드핀이나 오픈도어나 이런 회사들의 앞으로의 기대 엄청나다는 거죠. 그걸 계속 뭐 적자나는 회사니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었으니 이 시장을 먹으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죠? 다음. 그리고 나서 미국의 금리가 정상화되면 금융업까지도 좋아지니 금융업이 서비스업에서 가장 크다니까요. 그래서 핀테크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것 역시도 금융업 서비스의 플랫폼화, IT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융업인데 금융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선진국의 비즈니스 모델상 유리할 수밖에 없고 국내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의 금융 서비스 진출에 대해서 아주 눈여겨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앞으로 카드 회사가 되고 은행이 되고 뭐가 되고 다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음. 그래서 미국이 좀 더 빠르다. 다음. 반면에 이제 선진국인데도 경기가 좀 다른 게 다음. 유럽은 좀 달라요. 유럽은 뭐가 높다고요? 어, 보세요. 유로존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이 전체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다. 그런데 미국과 달리 서비스업 가운데 뭐가 높아요? 운송과 숙박업이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은 전통적으로 여행 수요를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독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왔고 그러니 제가 애초에 초기에 이제 또 새로운 금융위기나 어떤 금리 상승으로 인한 테일 리스크가 발생하면 어떤 금융시장의 쇼크가 온다면 그건 어디에서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음, 유로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유럽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걔네들이 관광이나 서비스업 비중이 너무 높은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니까. 얘네는 제품 생산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미국은 뭐래요? 미국은 GDP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대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결국 자국 내 수요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산다는 거죠. 이게 유럽이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약세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그때 경투초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정학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여행의 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여행업 의존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전 세계 여행객들의 지금 70% 80% 차지하는 게 누굽니까? 중국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명품 기업이니 면세점이니 호텔이니 항공이니 그죠? 레스토랑이니 모든 실질적인 서비스업 일자리를 누가 쥐고 있다? 중국이 쥐고 있다. 그러니 유로존이 중국과 친중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졌다. 거기서 유일하게 벗어난 나라가 누구라고요? 이번에 결별한? 음, 영국이죠. 그죠? 영국 떠났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걔네는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뭐가 높아요? 대충은 알고 있어야지. 영국은 GDP, 그렇지. 금융이 높죠. 예. 얘네는 여행에 대한, 운송, 숙박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다니까요. 이거 다 도표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을, 이런 얘기할 때, 이런 리포트를 볼 때, 그때 봤던 도표들을 계속해서 머리로 돌려야 된다니까요. 아, 맞아. 이러면서. 그리고 자영업자 비중에서 운송, 숙박 비중,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 중에 또 하나, 불안한 나라 하나 있죠. 굉장히 자영업자 비중, 그렇지. 정답. 한국. 맞아요. 아니, 그래서 불안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영업자 비중이 20%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리스, 터키, 한국, 뭐 이런 나라들, 얘네들이 불안하다. 근데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라도 있지만, 그리스, 터키 이런 애들은 그런 것도 없으니, 후두둑이죠, 후두둑. 무너지면. 이해되세요? 다음.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프랑스, 스페인 등 여행 중심의 서비스 국가들은 회복이 생각보다 요원할 가능성이 높다. 왜? 옆에 보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여행을 이전보다 줄이겠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왜? 어떤 여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으세요? 어떤 여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으세요? 개별 관광 여행은 저는 앞으로도 뭐 다시 풀리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행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상용 여행이에요. 이해되세요? 상용 여행이 뭐죠? 비즈니스 여행이에요. 비즈니스 여행. 어. 호텔은요, 우리들이 한번 호캉스 가서 놀러 간다고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장기 투숙 고객, 비즈니스 고객이 많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출장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회복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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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맞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줌이나 IT 서비스가 너무 발달되어서 굳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면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항공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염시키는 항공기도 기름을 쓰잖아요. 항공유를. 그것도 엄청난 환경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줌이 ESG에 굉장히 최상위 기업일 수밖에 없는 게 항공 수요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고용을 사라지게 만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다음.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다. 경기 회복이. 그러면 그럴수록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은 어디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높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중국 백신도 사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다음. 그리고 실제로 유동성을 확대해도 돈이 풀리지도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는 중국 통화와 연관성이 높다.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경투초에서 계속 공부했던 국가의 역학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 세계 흐름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유로와 강세로 수출 경기 개선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가 중국 통화 증가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유동성을 너무 많이 푼 걸 회수하겠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자산 버블이 너무 심해질 걸 우려해서 좀 걷고 있잖아요. 돈을 좀 회수한다고요. 그랬더니 유로존 제조업 PMI가 꺾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유로존이 제조업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나마 수출하는 물량도 결국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중국이 돈을 걷어들이면 걷어들일수록 유로존 PMI, 유로존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아진다는 거죠. 유로존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아. 그리고 중국인들의 여행도 못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자국 내 일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라지다 보니까 자국 내 면세점 및 자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국제 관계 때문에 유로존을 좋아해 주긴 해야 되지만 중국도 제코가 석자면 자국 내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 우리 그때 준비된 2020 했을 때 중국 국영, 중국 면세점 사업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중국이 자체 소비를 유도할 거라는 전략이 있었다라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안 되는 게 뭐다? 전 세계 1, 2, 3위 면세점이었던 누구? 듀티프리, 그 다음에 호텔신라. 이런 업체들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전망했던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의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들,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친한 나라들의 경제 상황들의 흐름을 보면 극명하게 나뉠 거라니까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대만 경제가 한국 GDP,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거의 따라잡고 이제 역전할지도 모른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대만 경기에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뭐다? 대만이 지금 시대에 맞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개발할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센터의 종말이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서 한국이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왜?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그동안 좋았던 자동차, 반도체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중앙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핵심 부품으로서 쓰이는 용도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차 그러니까 없어지는 수준은 아니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리스 터키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보다 굉장히 양호하지만 상대적 중요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걸 통해서 또 그런 걸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나눠 드릴 거니까 꼭 한번 끝까지
팔로우를 해보세요. 리포트. 이것도 다 보세요. 다음. 이 리포트는 끝. 네. 여기도 9페이지 보여주세요. 9페이지. 여기도 앞에는 뭐 여러분 보시고 싶으면 보세요. 뭐 하도 쓸데없는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적어놔서 보시고 싶은 분만 보시고. 그 다음에 화폐 발행의 재해석.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쟁이들이 자기 똑똑한 척 하려고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다 알고 보면 개뿔도 없는 용어라니까요. 그냥 영어여서 우리가 자꾸 거부감이 있는 거지. CBDC가 뭐예요, 그냥. 결국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코인인 거죠, 뭐. 지금 인민은행은 이미 발행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선전 지역을 중심으로 미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원래 지금도 뭐 한국은행이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찍어내는 거랑 뭐 그걸 디지털로 찍어내는 거랑 뭐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종이로 안 찍어내는 거의 차이밖에 없는 거지. 어차피 숫자로 다 입력하는데. 어찌됐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연준이 CBDC 개발에 매진하게 된 주 원인은 민간 화폐의 제도권 침입이다. 암호화폐의 거래량 급증, 달러와 연계된 JP모건의 JP모건 코인 공개 등이 미국의 달러 패권에 위협을 가했다. 그중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단연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DM이다. 그래서 제가 생 중에서 저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 페이스북이라고 보거든요.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같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국내에서 안 쓰니까. 근데 뭐 트위터만 봐도 트위터의 최근 주가 상승만 보더라도 그죠? 어마어마하죠. 핀터레스트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빨라서 그렇지 계속해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페이스북이 하려는 사업들이 애플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단일 사업자 중에서 굉장히 많은 뭐죠? 글로벌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죠. 페이스북이. 그래서 접속자 기준 월간 27억 명의 전 세계 유저를 보유해 가장 많죠. 그죠? 이들이 DM으로 결제하게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겠지. 이해되세요? 막 달러, 원화, 엔화 이럴 필요가 없지. 왜? DM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 DM 가지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 좋지. 왜? 이걸 뭐 여행 갈 때마다 바꿔가지고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 페이스북은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 27억 명이 사용하고 있고 근데 그걸로 스타벅스 가고 맥도날드 가고 쉑쉑버거 사 먹을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똑같은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DM, ODM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달러 지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페이스북을 견제하려고 그러고 이해되시죠? 뭔가 준비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표현 드리면 죄송하지만 늙은이들이 결국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기존의 기득권들이, 멍청이들이. 근데 젊은 애들의 변화를 막을 수가 없죠. 지금 최근에. 워낙에 빨리 바뀌고 있어서. 사실 3명의 늙은이들이 제 생각엔 정신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쳤죠. 답이 없는 짓을 계속 하니까 뭐 코인이든 지금 저 난리를 펴고 있지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CBDC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케이, CBDC는 요 정도 알고 그래서 CBDC가 뭐냐? 요 밑에 내려봐. 버파의 디지털화. 그래서 뭐 1대1로 교환이 보장되고 뭐 중앙은행이 CBDC 연구하고 있고 이미 미국도 다 하고 있어요. 미국이 뭐 안 하고 뭐 냅두고 보고만 있고 뭐 이런 허술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는데 가장 큰 게 달러 패권인데 달러 패권을 잃겠습니까? 중국과 싸운 이유도 그건데. 그런데 CBDC 얘기가 나오고 디지털 코인 얘기가 나오고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 우리 센터 이동만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CBDC로 가겠지만 결국은 CBDC로 가고 달러 패권도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화폐를 쓰는 방법들이 자꾸 변하는 것처럼 이제 동전 지갑 같은 거 필요 없게 된 것처럼 또는 아주 그 장지갑이나 반지갑에 돈 넣어놓고 다니던 시절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것처럼 화폐 사용 방법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건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DM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은행 비즈니스를 하고 결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거지. 이해되세요? 근데 다만 그 사용자가 27억 명이어서 미국 전체 인구보다도 수십 배가 많다는 것 뿐이지. 그럼 이제 그걸 미국 중앙은행은 위협으로 느끼는 거고. 그죠?
그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비트코인이야 뭐 오르고 내리고 할 거니까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늙은이들이 너무 답이 없으니까 돈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 거고 돈을 갖다 다 태워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투자 포인트를 잡아낼 거냐. 그러면 CBDC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리스크한 점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CBDC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기술 검증을 하고 사전 검증을 하고 있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음, 그쵸.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놈의 해킹 보안. 이게 중요하다고요. 원래 지폐에서는 위조가 가장 큰 리스크였잖아요. 그죠? 위조, 도난, 그리고 분실 이런 이슈였는데 어차피 블록체인 기반의 CBDC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이제 해킹이나 탈취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CBDC는 그것도 잘 안 될 거란 얘기죠. 왜냐면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그걸 사용하게 되면 또 눈치를 채겠지.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해야 되는 게 바로 해킹 보안이고, 물론 CBDC도 해킹 보안 이슈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최근에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뭐 펠런티어 같은 회사들의 가치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회사들의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이 지금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뭘 해요? 막 비트코인 해킹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범죄라는 것들이 그런 형태로 일어날 거다 보니, 그쪽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백업 시스템과 어떠한 보안 시스템을 쓰고 있냐가 아마 CBDC를 채용한 나라 중에서 보안 시스템을 얼마나 갖췄냐, 기술 검증을 얼마나 했냐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달러가 CBDC로 나왔는데 해킹당했다. 보안이 취약하다고 나오는 순간 달러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누가 참여해야 될까요? 이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를 뒤에서 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뭐 여러분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그래서 팔런티어나 뭐 이런 보안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최근에 이제 팔런티어는 락업 물량들이 풀리다 보니까 IPO 한 다음에 그동안 보호 예수된 물량들이 풀리다 보니까 주가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더 오랜 기간 관심 안 둬도 되겠지만 그냥 앞으로 5년, 10년을 본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항상 이슈가 될 때는 좀 보지 마세요. 너무 유행할 때 유행하는 자산을 담그는 건 별로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관심을 둬야겠죠. 다음. 그래서 CBDC 발행 원인이 페이스북 DM의 상용화 임박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쪼개든 뭐하든 하겠지만 페이스북이 그나마 팽 중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팽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회사고,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 뭐 지금 뭐 ETF까지 막 다 난리가 났는데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은 회사 하나를 찾으라면 페이스북이다. 그죠? 실질적으로 코인 관련돼서 가장 앞선 플랫폼인데 만약에 페이스북의 DM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너무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지금 못 펼치고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을. 그렇지만 결국 나오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마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위에 있는 뭐 한 10개 회사 정도의 시가총액은 한 방에 제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순간. 과연 쉽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다음. 네. CBDC도 이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네. 요건 패스. 요건 패스. 네, 됐어요. 네. 그리고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게 이제 제가 요것도 딴 리포트에서 따온 건데 다른 건 다 읽을 필요 없이 요것만 딱 읽으면 될 것 같아서 요 부분만 따왔는데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죠?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왜 하락하죠? 미국 국채 가격이 왜 하락하죠? 아니면 미국 국채 금리는 왜 올라가죠? 미국이 미국이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국채를 찍어내니 사려는 사람보다
미국 국채를 찍어내서 시장에 팔려는 미국 정부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 이해되세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미국 국채 금리 상승하는 걸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 왜 상승해요? 어, 미국 국채 가격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국채 가격이 왜 떨어져요? 원래 시장에 풀린 미국 국채가 한 1,000개였다고 치면 미국 정부가 지금 재난지원금 뿌리겠다고 5,000개를 더 찍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미국 국채 가격이 똥값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할인율 상승으로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걱정한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막 지금 시장이 막 분분하죠. 기본적으로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이고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질은 금리도 그렇지만 모두 GDP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이라고 하면 실질 금리라는 거는 명목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돼, 무조건. 그죠? 음. 실질은 어떻게 실질 GDP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명목 GDP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실질 뭐뭐는 다 명목에서 인플레이션 이거의 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최근 금리 상승에는 채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물량 부담도 일부 반영되어 있고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 중 일정 부분을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요게 하이라이트. 요새 막 금리 오르는 걸 보고 금리가 오른다는 건 원래 경기 회복되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멍충이죠. 왜 멍충이야? 음. 그, 그 금리 올라가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건 근본적인 이유가 안 좋아서 올라가는 거여서 우려를 하긴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 중 일정 부분을 뭐가 담당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담당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들의 소비가 좋아가지고 좋은 인플레가 나타나는 거라고 해석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비용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뭐야? 코스트 푸시가 발생하는 거에 가깝기 때문이다. 음, 한마디로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사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건 너무 좋지. 왜? 그러면 기업이 잘 돌아간다는 소리고 사람들의 소비도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 뭐야? 어, 원재료 단의 가격 상승이라니까요. 원재료 단의 가격 상승. 그럼 이제 사람들이 요새 달걀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I 때문에 달걀 가격이 올라. 그 이유가 뭐야? AI 때문에 달걀과 닭을 다 살처분해서 그래. 그럼 소비자들이 달걀 수요를 달걀로 베이스돼서 만드는 빵의 가격, 그 다음에 뭐죠? 버터의 가격, 막 이런 것들이 급등해. 어쩔 수 없이. 왜? 달걀 가격이 올라서. 그럼 사람들이 달걀을 많이 살까요? 안 살까요? 빵을 더 많이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안 사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래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은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니까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준 돈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막 하고 막 경기가 돌아가고 기업들도 막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막 이래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어, 전부 다 코스트 푸시. 그게 무슨 얘기야? 비용 단에서 발생한 비용 인플레이션이 막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그럼 이제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가 100불로 올라갔어. 재난지원금을 아무리 줘봐. 기름 넣는데 5만 원짜리였는데 이제 똑같은 기름 10만 원 주고 넣어야 돼. 달걀도 1,000원이었는데 이제 한 판에 5,000원이야. 그럼 빵 사 먹거나 달걀 사 먹는 수요가 줄겠지. 줄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더 투자를 안 하겠죠. 왜? 수요가 주니까. 이게 나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세계 최대 광산 기업인 BHP는 7년내 최대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51억 달러의 중간 배당을 함께 공시했는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시황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7년 내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 그러면 업황이 좋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업황이 좋으면 보통 뭐 하죠, 기업들이? 증설을 해서 투자를 하죠. 아니면
싼 회사를 사거나. 근데 BHP는 뭘 선택했다고요? 주주 환원을 선택했다고. 왜? 왜? 음,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냥 코스트 푸시라니까. 그냥 가격만 오른 거라는 얘기인 거죠. 수요가 너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팔려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마스크 공장 하고 있는데 난 100개씩 그냥 계속 팔고 있는데 갑자기 마스크 가격이 하나에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간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해서 번 건 구조적으로 번 게 아니잖아요. 수요가 좋아져서. 그러니 더 투자를 하진 않죠. 그냥 가격만 오른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농산물 투자 관점에 대해서 경투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러한 식의 나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본 거예요. 저희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본 아주 급등할 수 있는 그게 뭐였냐? 농산물이라고 전 본 거죠. 왜? 농산물은 신흥국이 많이 제조를 담당하고 있고 사람의 인력 베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복하는 맞아요. 그리고 재배하고 생산량을 늘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리드 타임이 길다라고 하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죠. 가격이 급등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런 걸 이제 여러분들도 요번에 한번 경험했으니까 다음번에 이런 리스크가 오고 또 다음번에 또 중앙은행들이 돈을 막 미친 듯이 푼다? 그럼 뭐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 기초 원자재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 왜? 원자재 시장도 투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길로도 돈이 흘러 들어간다. 아니 비트코인도 사는데 왜 옥수수는 안 사겠습니까? 옥수수 가격 오른다고 베팅하겠죠. 다음. 그 다음에 경투 중에서는 막 우리가 일간지들의 신문을 보지만 사실 일간지 신문은 경투 중 정도만 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고 초나 중. 경투 고나 대는요 일간지는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특히 한국의 일간지는요 뭐 볼 게 없어요. 다 뭐 아시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까는 내용, 뭘 해도 까는 내용, 서로 욕하는 내용, 갖다 베끼는 내용.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의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정보 소스의 원천도 있고요. 그게 미국 기자나 선진국 기자랑 한국에 있는 기자랑 똑같겠냐고요. 그러니 맨날 기사를 쓰는 수준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 뉴스만 잘 봐도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지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마켓 메이커 뉴스를 보시면 소재 에너지에서 여기 입지지향이라고 적어놨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인사이트인데 소재 에너지라는 건 뭐야?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뭐야? 입지라고요. 입지. 밑에 보시면 산업재는 뭐가 제일 중요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해. 그 밑에 보실래요? 음. 소비재는 뭐가 중요해?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써 있잖아요. IT 커뮤니케이션은 뭐가 중요해? 투자가 중요하지. R&D가 중요하죠. 그죠? 헬스케어도 투자가 중요하지. 이해되세요? 요거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인사이트 있게 보라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투자 포인트에서. 근데 쉘이라는 회사가 2025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배치할 목표를 가지고 있대요. 왜? 총 석유 생산은 2019년에 이미 피크를 찍었대요. 이해되세요? 이미 2019년에 피크를 찍었다고요. 이게 석유 팔아먹고 사는 애가 하는 얘기입니다. 석유 파는 게 메인 비즈니스인 애가 우리 사업은 이미 2019년에 피크 찍었어. 앞으로 매년 감소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토탈 아시죠? 토탈 4분기 조정 순이익이 13억 달러, 예상은 11.4억 달러인데 비트했죠. 예상보다 잘 나왔죠. 대규모 브라운필드 재생 포트폴리오는 매입하지 않을 것이고 2021년 배당은 안정적이다. 그냥 투자는 안 해. 투자는 안 할 거야 이제. 그냥 배당이나 줄게. 이 얘기죠. BHP 아까 봤던 그 BHP 중간 배당 계속 주겠다는 중간 배당 늘리겠다는 원래 뒤에 보시면 이 기본 수익이 60.4억 달러. 그래서 중간 배당을 주당 원래 0.55달러 했는데 1달러로 무려 2배나 더 주는 거죠. 그냥 야 배당이나 먹고 떨어져. 이거죠. 뭐 더 업황이 좋아지고 이런 건 없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산업재 볼까요?
보잉은 미국 국내 여행 2021년 말, 지역 여행은 2022년에서 3년, 장거리 여행은 2023년경이 돼야 회복할 걸로 예상했다라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플라잉 택시에 투자하고 올해 플라잉 택시 선보이고 2023년에 대량 생산하고 24년에 상용할 거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전기 항공기 스타트업 이 회사의 소형 항공기 200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다음, 루프한자는 항공기 제조업체들의 대형 항공기 주문을 소형 항공기로 바꾸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야? 대륙간 이동 수요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아까 대륙간 이동 수요 회복이 늦어질 거라는 전망은 유로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 OX. 그렇죠. O. 이제 이해되세요? 이래서 국가가,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네. 대륙간 이동 수요 회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나라, 그중에서 자영업이나 운송, 숙박, 여행, 외식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회복은 느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그러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플라잉 택시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2021년 중국 전기 수소차 시장은 30에서 50% 성장이 예상된다. GM도 2021년 순이익 가이던스를 발표했어요.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현상으로 수익이 무려 15억에서 20억 달러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IT 커뮤니케이션. TSMC가 일본에 1.9억 달러 투자해 소재 R&D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자, 무슨 얘기야? 우리 경트 중에서 봤잖아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설계 기술, 그리고 창조의 기술, 그리고 혁신의 아이디어들을 누가 이뤄주냐면 대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만 보자면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의 EUV 장비를 통해서 일본 소재를 사용하고 그 장비를 갖다가 TSMC라는 회사가 만들어주면 애플과 구글과 페이스북과 아마존과 미국에 있는 페이팔과 수많은 혁신 IT 기업들이 그걸 써서 새로운 그거를 조립해주는 중국이나 아시아의 공장들이 그걸 조립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면 그 기반에서 그동안 안 됐던 서비스업까지 다 모바일 및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가지고 와서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건 누구야? 미국의 서비스, IT, 디지털 혁신 기업들인데 이걸 하기 위한 연합에서 보시는 것처럼 TSMC가 일본에 1.9억 달러를 투자해서 무슨 R&D 센터를 건립한다고요? 소재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IT 강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소재 분야의 업그레이드 없이는 기초 소재라는 거에 업그레이드 없이는 뭔가 우리나라 스스로 반도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결국에는 TSMC와 일본이 합작하는 게 네덜란드 ASML, 대만의 TSMC, 그리고 일본의 소재 업체,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인텔을 비롯한 설계 및 완성 업체까지 이어지는 라인업들이 전 세계 앞으로 IT에서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을 거란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건 진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무슨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력으로도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트위터가 4분기 일간 활동 사용자가 1.92억 명으로 3분기 대비 무려 500만 명이 늘었어요. 트위터 누가 사용해?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엔비디아의 ARM 인수 반대 표명이죠. 그죠? 엔비디아가 ARM 인수하는 걸 반대했죠, 얘네들이. 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할 경우 다른 반도체 제조사들이 ARM의 칩 설계를 사용 못하도록 규제할 위험이 있다. 독점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다는 걸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매치그룹이 한국 영상기술회사 하이퍼커넥트를 17.3억 달러에 인수했다. 그래서 다시 줄여봐. 이거 전체적인 걸 보시면
이번 주 글로벌 마켓의 메이커들의 뉴스를 보고 느낀 소감 및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세요. 각자 무슨 투자 포인트를 찾으셨어요? 아주 큰 투자 포인트를 IT 쪽 투자해야겠다. 그렇죠. IT 중요하죠. 또 다른 분들 아이디어 없으세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년 정도를 앞서가든 원래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를 한 6개월 정도 먼저 선 반영하고 투자자는요 최소한 1년에서 3년, 5년 정도를 앞서가야 먼저 선취해야 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걸 지금 얘기하면 다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테슬라도 그랬지만. 그러면 소비재와 산업재 뉴스를 잘 보면 일단 확실히 국영제권에 있는 석유나 이런 생산 관련된 투자는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많은 기존의 항공업체들이나 운송업체들이 또는 IT 업체들, 자동차 업체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게 보이세요?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모빌리티에 투자한다는 게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린 지금 전기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벌써 뭘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지금 보세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보잉도 그렇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그렇고, 루프한자도 그렇고, 벌써 플라잉 택시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이게 플라잉 택시가 나중에 뭐가 되는 업체가 나와가지고 돈 번다는 얘기는 그게 일간지에 나올 때쯤에는요, 이미 진짜로 내 포트에서 이미 엄청난 수익이 발생해서 팔아야 될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희망과 꿈에 대해서 저 세 명의 늙은이들이 퍼낸 돈들이 몰려가고 버블을 만든 다음에 터지는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정말로 플라잉 택시를 만드는 회사가 나온다는 거죠. 신기하게. 닷컴 버블이 그랬던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기에서 누가 진짜로 1등이 될지, 보잉이 될지, 또는 GM이 될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될지, 뭐가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의 투자는 굉장히 산발적이고 작더라도 일정 부분 포지션을 가지고 여러 군데 투자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먹어요, 사실은. 음. 여기에서 누가 반드시 1등 할 거야라고 알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확신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고 실제로 플라잉 택시가 안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 군데라고 물어보셨지만 그러면 막 이런 회사 리비안 뭐 신규로 IPO한 회사 뭐 그다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보잉 이런 회사 다 사야 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아까 버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플라잉 택시가 나오든 뭐하든 가장 좋아질 건 뭘까요? 음,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든 뭐 수소가 되든 뭐가 되든 ESG가 되든 결국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맞아요. IT 투자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IT. 그 백그라운드에는 결국에는 다 IT 기반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기존에 굴러다니는 내연기관 자동차 철대기에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큰 휴대폰으로 바뀌는 게 전기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처럼 휴대폰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큰 휴대폰이지 뭐예요, 테슬라가. 그게 무슨 자동차예요. 그죠? 그럼 플라잉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서비스 피를 받을까요? 지금 캐시우드가 말한 것 중에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주춤하니까 캐시우드는 더 사고 뭐 누구는 레이달리온 다 팔고 나가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캐시우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음,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가장 유망할 거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죠? 공유 사업이. 그거예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거 로보택시 한다라고 하는 거에 기대감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차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저걸 언제 팔아서 저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야? 아이, 차 파는 회사 아니라니까. 어, 인공지능 자율 로보택시 회사야. 그럼 넌 그 회사에 얼마만큼의 밸류에이션을 줄 거야? 이제 이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걔네가 만들어낸 지금 자동차 업계들이 지금 GM의 2021년 순위 가이던스에서 반도체 칩 부족 현상으로 무려 수익이 15억에서 20억 달러 감소할 거라는 얘기를 보면
경트대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경트중 같은 애들이 NXP나 뭐 차량용 반도체 회사 생각하는 거고 경트고는 뭘 생각해야 돼? 어, 얘네들이 만들어낼 반도체가 더 늘어난다는 건 반도체가 왜 필요할 거란 얘기예요. 차에. 앞으로 차에 더 많이 필요하고 모든 차량이 더 스마트폰처럼 더 똑똑해지고 전장화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거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나 거기서 쓸만한 쇼핑을 하거나 뭐 앞으로는 차에서도 뭐 뭘 보거나 아니면 그걸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이 업체들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럼 누가 좋아질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GM이 좋아지냐, 현대차가 좋아지냐,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세요? 당연히 우리는 그때 GM도 얘기하긴 했지만, 일정 부분. 그 백그라운드에 결국에는 반도체 IT화 돼가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된다. 그러면 디지털화의 특징은 뭐다? 거기에서 데이터라는 게 생산이 된다. 그럼 그 데이터를 어, 거르고 인식하고 쓸만한 데이터와 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분석해서 해석해주는 능력이 앞으로 점점 핵심 기업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단순히 로봇 택시가 나온다. 플라잉 택시면 뭐 엔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 엔진은 몇 대나 팔 건데. 그런 메커니컬한 기술을 얘네들이 왜 필요한데 그게?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거 만들어서 뭐 할 거야? 플라잉 택시라는 게 뭐 큰 드론이지 뭐야. 생각해 보면 드론 크게 만들면 플라잉 택시 뭐야. 그 현대차도 만든다는 거. 차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음. 드론 크게 만들면 된다니까요. 중국 애들이 만들겠지 다. 싸게 만드는 건 다 잘 만드니까. 맞아요. 이양 같아요. 그렇죠? 음. 얼마든지 드립칠 수 있죠. 근데 이양 사태도 보면 결국엔 꿈이 몰리는 거예요. 꿈이 몰린다고. 우리는 투기하고 있지만 투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꿈이 몰리면 그렇게 버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주가 1000%씩 오르고 막 반토막이 나고 막 이런 현상들이 계속 꿈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음. 음. 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개별 뉴스로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일본의 소재 업체랑 왜 TSMC랑 연관이 돼 있고 GM이 반도체로 인해서 이런 감익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해지고 점점 중요성이 올라간다는 건 엔진이나 뭐 다른 부품, 모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이퍼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자동차에서도 반도체가 중요해요. 하구나. 그러면 핸드폰 만들어서 돈 벌던 회사들이 스마트폰으로 돈 버냐? 삼성 봤더니 스마트폰으로 ASP 계산해서 보면 영업이익률 나중에 3% 5%도 못 가져가더라. 결국 누가 가져가? 애플이 가져가더라. LG전자도 결국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찌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마진이 없다는 거죠. 싸게 만드는데 당할 수 없다는 거고. 그죠? 그럼 돈은 누가 벌어? 거기서 발생된 데이터, 그걸 운영하는 플랫폼, 그런 업체들이 벌어가더라.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전기차냐, 자율주행차냐, 플라잉 택시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빌리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요새 사람들이 다 전기차나 뭐 이런 데 꽂혀 있으니까 우리는 반대로. 최근에 요 IT 쪽에서 또 핫한 화두가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거 아시죠?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뭐 유니버스를 뛰어넘는 메타버스. 그건 가상현실을 말한다. 우리 그때 뭐 LG전자인가요? LG전자가 만든 뭐 가상의 가수였나? 뭐 김예림인가? 뭐 그런 것처럼. 아니면 네이버가 서비스하고 있는 제페토. 아니면 게임으로 따지면 애기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그게 가상현실이에요. 아시죠? 근데 그걸 더 잘 구현해주는 도구가 있어야지만, 그 가상 세계가 더 풍부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를 꼭 보자라고 했던 거고, AR, VR을 알고 싶으면 넷플릭스에서 뭘 검색해 봐야 되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큘러스에 한번 뒤었으니까, 야, 저런 걸 누가 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하드웨어 기술들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오큘러스는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 2, VR 헤드셋 퀘스트 2의 판매가 호조되고 있고 애플도 2022년에 VR 헤드셋을 출시할 거란 루머가 돌고 있다. 그죠? 전작 대비 퀘스트 2의 가격은 299불로 전작 대비 무려 $100나 낮아지고 있다.
결국은 가격이 낮아져야 보급이 확대되고 보급이 확대되어야지만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가 나오고 다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즐기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사고 이 상황이죠. 그러나 하드웨어의 가격은 어떻게 돼?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서비스의 가격은 처음엔 낮지만 계속 늘어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진짜 팽 중에서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하려는 사업들이 어마무시하게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니까요. 실제로는 AR, VR을 통한 퀘스트를 통한 가상현실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노력, 그 다음에 DM이라는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 시스템을 가져오려는 노력, 그것들이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 눈에 났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자꾸 미국 정부로 인해서 회사를 쪼개야 된다라는 막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페이스북이 가진 꿈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AR, VR 기기가 향후 스마트폰과 같이 보급된다면 메타버스의 현실화 가능성이 있고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로블록스라는 회사는 상장하면 꼭 관심 있게 지켜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 밸류에이션이 295억 달러로 3월 달에 상장할 예상인데 로벅스라는 화폐를 통한 가상 세계를 이미 구축해 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빠르다니까요. 세상의 변화가. 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주식 투자에 돈을 벌었다. 그 사람이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뭐다? 그 돈 쓰고 놀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세상이 계속 변하거든요. 계속 변한다고요. 쉬지 않고.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니까 40이 돼도 50이 돼도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건 재밌는 거죠. 그죠? 다음. 이게 이제 우리 경트 중에서 봤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세일즈포스가 코로나 끝나도 원격 근무를 유지하고 사무 공간을 대폭 줄이겠다. 라는 뉴스였잖아요. 이건 보셨잖아요. 같이. 그럼 이걸 통해서 무슨 아이디어를 뽑았어야 되냐라고 그때 물어봤었는데 무슨 아이디어를 뽑아야 되냐. 세일즈포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일단 알면 심플한데 뭐 그 잘 모르더라도 내가 회사 다니면서 내가 CRM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대충 CRM이라는 게 기업용 고객관리 소프트웨어라는 건데 최근에 저 세일즈포스가 슬랙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죠? 슬랙을 인수하고 있죠. 슬랙이라는 건 뭘까? 그 네이버에 쳐보면 그냥 나옵니다. 기업용 메신저. 그럼 답은 나왔죠. 세일즈포스는 코로나 끝나도 원격 근무를 유지하고 사무공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발표는 이미 예상돼 있었다고요. 왜? 기업용 고객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슬랙이라는 걸 인수해. 슬랙은 기업용 메신저를 만드는 회사야. 그 얘기는 뭐야? 기업용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와 기업용 메신저를 합하면 너희들이 출근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가상의 최적화되어 있는 원격 근무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 우리 회사부터 사무 공간을 대폭 줄이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가 기업들이 협업하고 고객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고 하는 업체인데 그건 IT화로 다 되는데 출근해서 적는 게 아닌데 고객 관리한다고 전화 돌리는 게 아닌데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다 걸러주는데 굳이 회사에 출근해야 돼라는 의문을 제기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니까 당연히 자기네들 사무공간은 대폭 줄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슬랙과 세일즈포스의 만남은 완벽한 협업 툴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전 이 얘기가 왜 무섭다라고 느껴졌냐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볼 텐데 가만 보여줘. 보세요. 1개월 전에 나온 뉴스들이에요. 이 시간도 잘 보세요. 언제 나온 건지. 페덱스 아시죠? 페덱스 화물 운송 회사 유럽에서 최대 몇 명 감원한다고요? 6,300명 감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경기가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가 계속해서 달러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르노 삼성 작년 현금 2천억 소진 이거 한국 얘기예요. 구조조정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 르노 삼성 한국에서 지금 손 떼고 나가려고 그러죠. 지멘스 에너지 독일이죠. 7,800명 감원. 다음 암젠 이건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죠.
영업 인력을 감축하겠대. 근데 무슨 인력이야? 아까 우리 바이오랑 헬스케어랑 IT는 뭐뭐 지향이라고 봤었는데. 그렇죠. 연구개발, R&D 지향. 근데 뭘 줄여요? 연구개발 인력 줄이겠대요? 아니죠. 영업 인력. 아, 이게 대충 감이 와야 되는데. 무릎을 누군가 탁 쳤어야 되는데. 영업 인력을 왜 감축할까요? 슬랙과 우리 세일즈포스 봤잖아요. 이해되세요? 어쨌든 뭐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메리칸 항공은 당연히 뭐 장거리 노선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1만 3천 명을 감원.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코로나 타격이 있나? 전 세계 인력 2,200명을 감원하겠대. 다음 엑슨모빌 미국에서 1,900명 감원해요. 홍콩의 캐세이 포시픽 8,500명 감원. 가전업계 애플 다이슨도 코로나 사태 여파로 감원. 원격 근무 뉴노멀 채택한 드롭박스는 11% 감원. IT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1%를 감원합니다. 코로나 수혜 기업인 3M도 코로나 때문에 2,900명 감원.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bombardier 1,600명 감원. 온라인 판매하는 차 업체 현대 기아차는 노조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한국 필립 모리스 담배유통사 인력은 희망퇴직 40%. 화웨이도 인도 매출 반토막, 인력 70% 감원. 자, 보세요. 이게 화웨이, 필립 모리스, 온라인 판매 다 뭘 줄이겠다라는지 보이세요? 대충? 지금 버거님이 얘기하셨는데 외국계 합병되고 요즘에 세일즈포스 도입해서 영업부한테 데이터 집어넣으라고 하고 있다. 3년 뒤에 잘릴 것 같다. 정답! 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야? 지금 국내에서도 IT 서비스나 데이터 이런 외주 업체들이 막 호황인 이유가 여기에다 지금 다 때려 넣고 있거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이쪽 사람들이 부족할 정도죠. 어.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뭘 잘라? 영업하고 관리한 인력 다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제가 그래서 문과는 진짜로 이제 답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코로나19 끝나면, 정말로 다시 세상이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그 중간에 마찰은 엄청나게 심화될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핵심 인력인 R&D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들은 다 감원에 시달릴 겁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야? 영업 인력을 줄인다라는. 영업 인력이 줄어든다는 건 뭐야?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수요를 줄여? 장기적으로? 항공 수요를 줄인다니까요. 항공, 호텔, 여행 수요를 줄인다니까요. 항공, 호텔, 여행의 최대 고객이 누구야? 호캉스 가는 우리들이야? 비즈니스 고객이라니까요. 비즈니스 고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야? 협업 툴을 이용한 또는 고객 관리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인력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면 비즈니스 하는 영업직이나 관리직들은 감원 대상이 된다. 이해되세요? 기업들의 이익은 좋아질 거라는 거죠. 오히려 몇 년만 투자해놓고 1, 2년만 투자하면 IT 투자해 놓으면 그 사람들 다 자른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보일 수 있으니 우리나라는요 상대적으로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과 해고가 쉽지 않지만 엄청난 구조조정이 예상되어 있다니까요 올해.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극복되면 이해되시죠? 맞아요. 대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IMF의 충격으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대규모 정규직 일자리라는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로 자영업, 스스로 영업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자영업자. 그래서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아무리 해도 백종원만 먹여 살리지 절대로 골목식당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아주 구조적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다만 우리는 어려워진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해되세요? 세일즈포스가 CRM 서비스에다가 슬랙이라는 기업용 메신저를 얹으면 우리가 그동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원격을 통한 협업,
그리고 아이디어 공유, 그 다음에 대면을 못하는 데서 오는 마찰,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얘네들이 더 IT에서 정교하게 이루어지면 줌으로 화상회의하면서 CRM으로 고객 관리하면서 슬랙으로 기업용 메신저를 쓰고 카카오도 그래서 지금 프로필을 두 개로 나누는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카카오가 사람들이 업무하면서 이걸로 메신저를 많이 쓰는데 가정용,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개인용을 쓰는 거와 비즈니스용을 따로 구분해 놓는다는 건 앞으로 무슨 얘기예요?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와 IT와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데에서 비즈니스 고객을 잡겠다는 카톡의 의지죠. 그러나 해외는 그런 것들이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협업 툴과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가 앞으로도 늘어날까 줄어들까? 클라우드 서비스 늘어나죠. 이해되시죠? 클라우드 서비스 좋아질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 협업 툴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있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슬랙의 세일즈포스의 슬랙 인수는 굉장히 신의 한 수죠. 그죠? 이해되시죠? 왜 인수하는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점점 어떤 서비스 기반 또는 영업 기반 또는 장거리 여행 수요에 대한 구조적 변화, 그런 것들이 유럽 경기와 경제까지도 이어지면서 아이디어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 감원하고 줄이는 나라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국가를 보시면 유럽 국가들의 항공회사, 에너지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걔네들조차도 누구의 어느 나라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더라? 미국의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쓰더라. 이해되시죠? 그러면 유럽의 고용은 줄어들고 미국의 소프트웨어는 갖다 쓰고 이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떤 식으로의 변화들이 생길지 한번 예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에 투자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잡히는 올해 내년을 저는 엄청난 감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글로벌하게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아까 버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T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고요. 비즈니스 IT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2, 3년 후에는 더 많은 인력의 감원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은 IT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이익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완전히 나오고 되고 이해되시죠? 네. 다음.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아이디어 하나로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회사들에게 주목하자. 왜?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면 비용단이 좋아지고 IT 투자를 늘려서 임직원을 줄이면 판관비가 줄어드니 그죠? 판관비를 줄여서 순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그죠? 홍호 아주머니가 얘기하신 것처럼 순이익 증가, 감원, 구조조정, 순이익 증가에 그로 인한 주가 상승 이해되시죠? 요 구조가 올 수밖에 없다. 음. 그러니 거기에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붙여놨던 건데 실제 그 사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크록스를 먼저 보시면 미국 기업이에요. 크록스가 2017년 사업보고서 상에는 자기네 매장이 총 개수가 447개라고 얘기했는데 2018년 12월 사업보고서에서는 383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367개로 또 줄어들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350개로 또 줄어듭니다. 반면에 DTC 비중이 뭐죠? 디지털 비중, 디지털 점포 비중은 2017년 말 기준으로 3.9%였는데 2020년은 무려 40%로 올라옵니다. 북미에서. 근데 아주 아이러니한 숫자를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밑에가 이제 크록스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인데 2017년 447개일 때 1조 매출, 그 다음에 여전히 2018년에도 1조 매출, 그 다음에 2019년에는 한 2천억 들어서 1조 2천억 매출인데 영업이익단의 변화를 보세요. 지금 호호 아주머니가 써놓은 것처럼 감원, 구조조정, 디지털 투자, IT 투자를 했더니 매출은 별로 안 늘어도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죠? 2017년, 18년 비교해 보시면 김총무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좀 그려줘봐. 영업이익이 173억에서 얼마로 늘어났어요?
매출은 얼마 안 늘어났는데 629억으로 늘어나더니 그죠? 2019년에는 1286억으로 늘어나더니 그죠? 2020년은 아직 4분기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발표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근데 벌써 영업이익이 얼마야? 1495. 보이시죠? 물론 크록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늘어나는 시간의 수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까지도 늘어났는데 보이시죠? 이렇다면 여러분이 CEO고 여러분이 오너라면 앞으로 뭐에 투자를 하겠어요?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시겠어요? 영업 인력을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CRM이나 IT 투자를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음. 이건 진짜 정해진 수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록스라는 회사만 잘 투자했어도 템버거잖아요, 템버거. 크록스 템버거 10배 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디지털 비중이 몇 퍼센트로 올라오고 매장 수는 줄이는지 안 줄이는지만 봤어도 템버거 주식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더아머 보실래요? 언더아머가 미국 내에서 아니 전체 매장 수가 크록스랑 약간 유사하죠. 428개에서 439개로 오히려 2020년 말에 늘었습니다. 줄지 않았어요. 줄지 않았다고요. 그랬더니 실적 보실래요? 매출 5조 1000억, 5조 2천억, 4조 4천억. 영업이익은 2020년 2019년에 2,300억이었는데 올해 얼마야? 영업이익 마이너스 6,134억. 보이시죠? 음. 근데 만약에 언더아머의 사업 보고서를 봤더니 매장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요? 언더아머도 디지털 매장 수가 늘어나는지 보고 오프라인 매장 줄어드는 거 보면 언더아머의 매출은 잘 늘지 않더라도 뭐가 늘어날 거다? 영업이익은 그리고 순이익은 개선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누군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럼 갭을 한번 볼까요? 2020년 2월 달에 나온 보고서상에는 매장의 총수는 3,919였는데 2020년 말에 봤더니 매장 수가 3,785개로 줄었네요. 그죠? 줄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조만간 갭의 영업이익이 개선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해되세요? 2019년까지는 영업이익이 안 좋지만 앞으로 20년, 21년에는 매장 수가 어떻게 되는지의 추이만 본다면 얘네들의 매출과 이익도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프라인을 늘려가지고 매출을 늘리는 전략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걸 얘네들도 안다는 거죠. L브랜즈도 보면 2020년 초와 2020년 말에 매장 개수가 현격히 차이 나죠. 에버크롬비는요, 보시면 연초와 연말이 숫자 차이가 전혀 없어요. 랄프로렌도 없고요, 아직. 그래서 제가 올해를 감원과 구조조정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격적인 감원과 구조조정은 얘네들도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면에 크록스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매장 수를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먼저 디지털로의 전환을 빨리 시도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는 노력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잘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코로나19에 엄청난 빛을 발휘한 계기가 됐다. 이익이 늘어나는데. 이해되세요? 그럼 넥스트 크록스는 누구냐? 계속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언더아머든 갭이든 엘브랜즈든 에버크롬비든 랄프로렌즈든 볼 필요 없어요. 영업이익과 매출은 볼 필요가 없어요. 뭐만 보면 된다? 걔네들의 실적 발표에서 매장의 총수, 매장의 총계치만 팔로우 해보면 얘네들이 넥스트 크록스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팔로우 해볼 수 있다. 이해되세요? 이 정도를 해야 경트고라는 거죠. 예. 아주 귀찮으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요 팔로우업을 계속해서 해보죠. 그죠? VF 코퍼레이션 어떠냐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추가해서 넣을 건데, VF는 사실 라이센스 매출이 많아요. 반스나 노스페이스를 매장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슈프림은 어떤 구조인지 이제 한번 팔로우업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VF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요거 이제 정리한 것도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좀 제발 우리도 공유 경제를 합시다. 여러분도 좀 나오면 저희가 업데이트를 미처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도 사업 보고서 까서 구글 번역기를 돌리든 어떻게 해서든 총 매장 사이트라는 영어만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매장 수가 줄었다 늘었다. 그것만 팔로우해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시면 저희도 투자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요런 지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디지털 투자가 늘어난다. 기업용 투자 협업이나 이런 고객 관리가 점점 IT화 된다. 그러면 기업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매장 수, 오프라인 매장 수를 줄이고 인력을 줄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증가로 이어진다.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 주주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다.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마케팅까지 잘해서 브랜드가 살아난다? 그러면 텐버거가 된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네. 벌써 8시 반이야? 뭐 한 게 없는데? 아, 큰일 났네. 할 게 너무 많은데? 하여튼, 또, 여기까지 해야겠는데, 그러면? 딴 거 하나도 못 봤는데? 미치겠다. 아니, 더 하긴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사님과 김총무와 오늘 저희 멤버, 제3의 멤버인 엄청난 분이 지금 사무실에 와서 또 백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캘러웨이만 볼까요? 네. 이사님 캘러웨이는 같이 보자고 하니까 캘러웨이까지만 보죠. 네. 네. 캘러웨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죠? 아시는 것처럼, 캘러웨이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 조금 쉬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어땠냐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 빠지면 안 좋다는 얘기죠. 주가 빠지면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존의 캘러웨이는 골프클럽과 골프볼, 그 다음에 의류 파는 거, 판매하는 거 이런 게 메인 비즈니스잖아요. 여전히.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과 유럽, 일본 비중이 높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 다음 밑에 좀 줄여봐. 음. 줄여서 보면 밑에 요거 캘러웨이가 실적 발표한 거에서 핵심은 요거였습니다. 4분기, 포스 쿼터의 2020년 4분기에 뉴 레코드 포드 컴퍼니에나 20% 증가했다. 그죠? 그래서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 골프 클럽 판매는 전년도 4분기 대비해서 48.5% 늘었고 골프 볼 판매는 14.3% 늘었고 어페럴 세일도 8.7% 증가했다. 근데 왜 이런 실적이 나왔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탑골프 인터내셔널, 탑골프와의 합병 제한, 회사의 새로운 북미 유통센터로의 전환, 잭 울프스킨을 위한 새로운 무슨 시스템? IT 시스템 구현, 퇴직금 관련 비용을 기타 비반복 비용 회사의 비용 절감 이니셔티브에 잭 울프스킨 영업권 및 상품명과 관련된 2020년의 비현금 손상 비용 1억 7,400만 달러. 이게 무슨 얘기죠? 영업권은 뭐라고요? M&A 한 회사만 회계상 장부에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회사를 사면 그 회사에 프리미엄을 주고 산 가격만큼을 영업권이라는 걸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로열티 줬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억 7,400만 달러의 로열티 지출이 있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경영이 잘못되거나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골프클럽이나 골프볼의 판매가 줄어들어서 이익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영업권으로 인한 일시적 일회성 비용의 발생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 캘러웨이는 기대감이 높기도 했지만 탑골프와의 인수에 있어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회성 비용이 나갔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이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만약에 백신 나오고 미국 내에서의 탑골프의 입지 그 다음에 원래 골프웨어랑 골프볼 판매 회사가 오프라인 서비스 회사, 오프라인 레저 회사로의 전환
포인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캘로웨이는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주가 상승이 너무 과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탑골프와의 합병 이후에 회사의 전환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사촌 동생하고도 통화했는데, 탑골프는요 미국에서 현재 탑골프 매장 보신, 우리 그때 유튜브로 보신 것처럼 그걸 하나 내는데 뭐 부지 매입하고 뭐 그거 만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 만들고 난 다음에 3개월이면 그 비용을 다 뽑는다는 소문이 날 정도랍니다.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거두고 있다. 네. 라고 얘기해 줬고요. 두 번째는 제 사촌 동생이 특히 운동 매니아여서 혹시 그 셀시우스 알고 있냐? 너 이 드링크에 대해서 알고 있냐? 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혹시 이거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먹고 있다. 라고 하면서 셀시우스 너무 좋다. 자기는 무조건 드링크 에너지는 셀시우스만 마시고 있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뭐 참고하세요. 참고. 네.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뒤에 원래 패스트 리테일링, 키링, 스노우피크, 워크맨, 대동공업 이거 다 봐야 되는데 이건 못 보지만 하나 메인 또 탑다운의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최근에 ESG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점점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미세먼지도 낮아지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공기가 좋아지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여러분도 보시죠. 그게 뭐 수소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실제 뭐 그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회사, 수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뭘 좋아하는 편이냐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면 오히려 캠핑 같은 오히려 자연으로 회귀하는 업체들에게 투자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걔네들은 피 터지게 경쟁해서 플라잉 택시를 만들어야 되고 누가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플라잉 택시가 나오고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고 수소차가 나오고 점점 공장들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늘어나는 여가 시간,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세일즈포스도 그런 것처럼 재택근무 늘어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점점 주말을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뭐 이런 깨끗한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시간이 늘어나면 점점 사람들은 뭘 할까요? 그리고 IT 올인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싶을까요? IT에 특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도 IT 기기를 사러 다닐까요? 아니면 IT 기기 최신 기기를 보는 유튜브를 보고 있을까요? IT만 맨날 하는 애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소비도 그들이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는 누가? IT 하는 애들이. 왜냐하면 걔네들이 돈을 잘 버니까. 보신 것처럼 넥슨의 초봉은 5천만 원 넘어가고 있고, 그죠? 네이버도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그죠? NC소프트도 뭐 억대 연봉자가 수두룩하고. 그럼 걔네들이 뭔가를 이끌어 나간 소비를 사회는 팔로우업을 할 텐데, 실리콘밸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랬을 때 걔네들이 최근에 뭘 하고 있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캠핑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요. 자연이 좋아지니까 점점. 자연이 좋아진다니까요. 실제로 자연이 더 깨끗해지고 기후에 관심이 많아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플라스틱을 덜 쓰는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나타내는 거에서도 예전에는 명품 사고 자동차 뽐내고 뭐 시계 자랑하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제로 웨이스트, 넷 제로, 그 다음에 비욘드 미트 같은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걸로 전환되는 상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되든 ESG가 되든 뭐가 되든 에너지 전환을 하든 태양광을 하든 이런 업체들 중에서 돈 버는 회사는요 잘 안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 버는, 우리가 기대한 주가만큼의 기대한 만큼 돈 버는 회사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수혜는 누가 가져갈 거냐? 실질적으로는 걔네들이 만들어서 소비하는 캠핑 그런 거 만드는 회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스커버리가 그렇게 유행했던 이유, 최근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그렇게 유행하는 이유, 왜 그런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연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캠핑 관련된 ETF를 만들어서 자연에 다가가고 환경을 생각하는 거에서 환경이 좋아지면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수혜를 받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지금 담아두고 5년, 10년을 기다리면 아마
그때 되면 엄청난 수요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스노우피크 우리 작년에 얘기했던 그죠? 자세히 보자라고. 스노우피크가 글로벌한 브랜드력을 가진 캠핑 용품을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6천억도 넘었나요? 네. 이익도 실적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그때 얘기했던 글로벌하게는 예티라는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실질적으로는 뭐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뭐 플라잉 택시를 만들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애들의 수혜를 본다고요. 그리고 IT 기업들 다니는 종사자들이나 선구자들이 돈을 벌었을 때 돈을 쓰고 싶은 업종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업종을 잘 보는 게 투자자로서는 훨씬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다. 트렌드만 잘 보면 되니까.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국내에도 스노우피크 어페럴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잖아요. 물론 반일 감정이 있긴 하지만 이런 업체들을 앞으로 계속 팔로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게 많았는데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경트고는 경트 중보다 한 단계 높은 데에서 사고할 수 있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최근 들어서 뭐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하다. 전고체 배터리 누가 만들지? 이거는 너무 1단계적인 생각이고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좋아지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환경이 더 나아지겠구나 앞으로. 세상이 더 깨끗해지고 공기도 맑아지고 그러면 뭘 하고 싶을까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물론 커피숍도 가고 여행도 가겠지만 자연의 가치를 돌아보는 시기가 됐다. 좀 더 네이처한 것에 집중하는 포인트를 가진 회사들을 주목해보자. 이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혹시 경투고 자료 미리 주시면 안 되냐고요? 저희도 스터디하기 한 5분 전에 완성하는데 미리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그래도 드릴 수 있으면 꼭 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수요일에 유니티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그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그 기대감을 이미 너무 받았다고요. 그리고 펠런티어처럼 락건 물량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바로 막 안달복달돼서 살 필요 있냐고요. 우리 소프트뱅크 했던 것처럼 이미 관련된 애들이 우리 지금 캠핑 얘기하는 것처럼 5년 전에 그런 기업에 투자해놓고 걔네들이 엑시트 하려고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거잖아요. 유니티도. 이해되시죠? 걔네들은 이미 1불, 2불일 때 투자해놨던 회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100불, 1000불에 엑시트 하는 거예요. 소프트뱅크 같은 회사들이. 근데 그걸 우리가 그 가격에 받아서 1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냐. 그래서 좀 유행이 좀 가라앉고 메타버스가 중요해지고 가상세계가 중요해지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조용할 때. 맞아요. 뭐 폰 게임도 전부 유니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만들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지금 투자에 거의 열풍이고 뉴스에도 너무 많이 언급되는데 그 기술과 거기에 올인되면 안 돼요. 그건 걔네들을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든 걸 대박나게 하는 회사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셔야지. 그 가치는 그게 더 크지. 이해되세요? ARM이 그 설계하는 툴 만들어서 엄청난 가치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그걸 누가 가져가고 있냐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니티도 뭐 주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좀 반대의 시각을 좀 갖는 게 중요하다. 너무 유행할 때 유행하는 걸 쫓아갈 필요 있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올 수도 있다. 라고 보죠. 네.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저희가 다 맞다는 거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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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